현재 카탈라이즈 리서치에서 XRP 레저 데브레를 맡고 있고 블록체인 개발을 하고 있는 최원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블록체인 개발자이고 현재 XRP 레저에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미드업 2부 개발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 40분에서 50분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XRP 레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테크니컬한 인사이트와 본인이 개발자로서 XRP 레저 생태계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의 순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RP 레저의 테크니컬 피처들, 컨센서스, 토큰, 덱스 등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 메인넷에 디플로이 되어 있진 않지만 곧 출시를 예정 중인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사이드 체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레저에서 지갑을 만들고 토큰을 발행하는 간단한 개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이썬으로 구글 콜랩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코드가 전부 제공되어 있으니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는 리플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매우 독특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와 그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으로 특히 금융 시스템으로서 크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또한 XRP 레저는 수수료가 낮고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블록체인들과 다르게 XRP 레저에는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고급 트랜잭션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은 토큰, NFT, 덱스, 에스크로 등과 같은 것들이 네이티브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장점은 외부 조직을 믿거나 이용하지 않고 그저 XRP 레저만을 사용해서 합의 프로토콜에 의해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 역시 굉장히 편리한데요. 평범한 트랜잭션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에 필요한 값들을 채워서 트랜잭션을 보내기만 하면 이런 기능들을 프로그래밍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XRP 레저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XRP 레저의 기본 원장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이 한 레저에 전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전부 해시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일단 레저는 크게 헤더와 바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위쪽 부분이 헤더들이고 여기 아래 두 개가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더에는 레저 인덱스, 타임스탬프, 그리고 이전 레저의 해시 등이 헤더에 담겨져 있고, 바디 부분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트랜잭션들과 스테이트 데이터, 그러니까 계정에 관한 것들이나 뭐 XRP나 토큰들, 잔액 같은 것들이 이 스테이트 데이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은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머클트리의 변형인 샤맵이라는 XRP 레저만의 특이한 데이터 트리 구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별되어 있는 두 가지의 샤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머클트리의 변형이기 때문에 머클 루트 값이 해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시 값이 여기 헤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샤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샤맵은
Shared Hashed Memory Associative Prefix Tree의 줄임말인데요. 일단 샤맵은 이 트리 구조는 머클 트리이기도 하고 또한 패트리시아 트리이기도 합니다. 16 라딕스를 가지는 트리인데요. 일단 머클 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머클 트리는 어떤 트리의 어떤 값이 변경이 되어도 머클 루트의 해시가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클 트리는 아시다시피 다른 블록체인들에서도 대부분 많이 쓰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도 쓰이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패트리시아 트리는 특히 문자열을 저장하고 탐색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트리 구조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아끼는 것과 더불어 검색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도 이 머클 트리와 패트리시아 트리 합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 예시가 패트리시아 트리의 예시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 5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이 공통된 프리픽스를 한 개의 노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와 이 앞에 세 개와 이 2개는 첫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T랑 이제 슬로우는 겹치는 거를 이제 전부 해서 슬로우로 여기가 되게 되고요. 슬로우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T로 가서 토스트와 테스트로 분기가 되고, 한 번 더 가면 토스팅과 토스터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토스팅을 검색하는 그 검색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문자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메모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값들이 일단 그 해시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시 값 또한 문자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패트리시아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레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질 때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2가지가 사실 2가지 다른 분리되어 있는 샤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트랜잭션 샤맵과 그러니까 스테이트 샤맵이 2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샤맵이 만들어질 때에는 그 이전의 트랜잭션들은 여기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만 여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샤맵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아예 새롭게 만드는 샤맵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스테이트 데이터는 계정의 정보나 뭐 잔액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그 이전에 거를 이제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그 스냅샷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샤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클 루트가 저장이 되게 되고 그 이전 해시까지 합쳐서 이 전부 해시들을 합치면 이제 유니크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번 레저가 이제 유효한 레저인지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니크 해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XRP 레저의 합의 알고리즘인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RPC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이 합의 알고리즘은 매우 높은 완결성과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드가 한번 합의를 통해서 트랜잭션 집합을 확정하고 새로운 레저를 만들면 합의가 무조건 최종적이고 포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완결성은 RPC가 분산 합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RPCA는 모든 유효한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블록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다수의 노드가 이제 서로 다른 트랜잭션들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각 검증 노드들은 자신의 트랜잭션 세트를, 그러니까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세트들이 전부 다른데 다른 노드들과 이제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세트들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공통된 것들은 이제 냅두고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대다수와 일치하지 않는 거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세트를 본인이 추가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80% 이상의 노드들이 같은 트랜잭션 세트를 가지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 세트가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3초에서 5초 안에 끝나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면 50%에 가까웠던 트랜잭션 또한 눈사태처럼 이제 51%만 되어도 100%로 수렴하고 49%만 되어도 0%로 수렴하는 그런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 방식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아마 비잔틴 폴트 문제인데요. 이 합의 방식에서 이제 UN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절반 이상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합의 방식이 이제 바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UNL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UNL은 각 노드가 각자 합의 과정을 진행할 노드의 리스트입니다. 각 노드가 본인이 합의 과정을 같이 진행할,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검증자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고, 리플사에서는 이러한 UNL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리플사에서 공개하는 그 노드 검증자 리스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본인이 조금 다르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속도나 완결성 측면에서 큰 손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탈중앙성을 포기한 대신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PS가 약 1000에서 1500, 15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합의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여기 세 노드가 있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세모들이 각각의 이제 트랜잭션들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요거랑 요거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3명 중에 2명이 이 트랜잭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드가 본인이 대다수가 아니니까 이거를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갖고 있으니까 이 노드가 트랜잭션을 추가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라운드를 계속 진행을 해서 트랜잭션이 이제 세트가 전부 같아진 노드들이 80% 이상이 되면 본인은 이제 합의 과정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검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검증 과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유니크 해시 값을 각 서버마다 직접 계산을 해서 남들과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다르면 본인이 틀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노드로부터 다운을 받아서 그 본인의 레저 버전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XRP 레저에서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은 이제 트러스트 라인이라는
XRP 레저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트러스트 라인은 해당 토큰에 대해서 이 계정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토큰을 보유하려면 받는 사람이 해당 토큰에 대한 트러스트 라인과 그 한도를 결정해야만 토큰을 그 한도 내에서 보유가 가능합니다. 네, 주요 사용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기관에서 달러를 토큰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관에게 돈이든 XRP든 혹은 달러든 그 기관에게 비용을 지불을 하면 그 기관이 저에게 달러를 토큰으로 발행하여 줍니다. 그래서 USD 토큰을 제가 받는 거고요. 받기 전에 물론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을 하면은 받게 됩니다. 이 토큰은 이제 은행이 저에게 20달러를 빚졌다는, 그러니까 기관이 20달러를 저에게 빚졌다는 증표로 제가 이제 20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기관이 20달러를 저에게 빚졌다는 증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XRP 레저에서 이 토큰을 IOU라고 불렀습니다. IOU는 이제 영어로 I owe you,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빚졌다, 그거를 IOU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때 토큰을 발행하는 기관을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게이트웨이는 보통 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주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덱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USD 토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발행자를 보시면 게이트웨이 기관이 그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레저의 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XRP 레저의 이제 가장 큰 덱스 플랫폼인 솔로제닉이라는 플랫폼인데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되게 바이낸스랑 좀 비슷하게 그런 UI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XRP 레저도 이제 오더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익숙한 오더북 방식의 덱스가 XRP 레저에 네이티브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외부 덱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도 저희가 API를 활용하면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그냥 본인이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덱스도 사실은 덱스를 만들었다기보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어떤 UI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점은 XRP 레저는 이제 덱스가 네이티브하게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징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덱스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자산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뭐 수수료나 슬리피지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제 원자적인 거래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레저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니까 몇 번째 레저까지 제 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취소해 주세요 라는 등의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좀 뭔가 네트워크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냥 합의 과정에서 제 트랜잭션이 빠졌을 경우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더북 방식이어서 누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주 XRP 레저의 좋은 기능으로 오토 브리징이 있습니다. 오토 브리징은 만약에 리퀴디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거래쌍들이 뭐 형성이 돼 있지 않거나 뭐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알아서 A에서 B, B에서 C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직접 찾아줘서 XRP 레저에서 경로를 찾아서 최적의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라우팅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토큰들이 있고 결제 시간도 빠르고 이제 보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덱스들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이제 외부를 믿어야 되는데 XRP 레저는 XRP 레저 내부에 구현이 되어 있고 합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보안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 라인, 그래서 이제 토큰과 덱스를 사용하는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이제 밥이 발행한 USD 토큰을 100개 사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트러스트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앨리스가 밥에게 트러스트 라인 100개 한도로 USD 토큰에 대해서 트러스트 라인을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션 타입을 채워서 보내기만 하면 제 계정의 트러스트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주소랑 UST 그리고 수량을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앨리스가 예를 들어 100 USD 코인을 500 XRP로 사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오퍼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주문을 넣게 되면 그건 덱스를 활용한다는 뜻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격과 수량만 결정을 해서 하면은 직접 덱스 솔로제닉 같은 걸 활용하지 않고도 덱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 라인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앨리스에게는 100개의 USD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발행자는 밥이고 밥은 반대로 마이너스 100개의 USD를 갖고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개라는 거는 이제 앨리스에게 빚이 있다 그런 뜻으로서 마이너스 100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트러스트 라인은. 그래서 트러스트 라인에서 토큰의 합은 무조건 제로가 되게 되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발행자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XRP 레저의 이제 AMM 프로포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메인넷에 디플로이가 되어 있지 않은 데브넷에만 있는 AMM 기능인데요. 이 AMM은 이제 보통 많이들 쓰는 CPMM X 곱하기 Y는 K 그런 덱스가 아니고 GM3라고 부르는 지오메트릭 민,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기하 평균을 이용한 가격 포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 AMM의 이제 풀은 토큰과 토큰 혹은 토큰과 XRP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풀이 만약에 없다면 만들 수 있고 아무나, 만약에 이미 있다면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토큰을 예치를 하면 LP 토큰을 받고 LP 토큰을 소각해서 예치한 토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풀을 사용할 때 이제 자산의 비율을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쪽의 토큰만 이제 더 많이 갖게 되면은 그 공식 때문에 자산의 비율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풀마다 설정되어 있는 수수료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그 자산 비율에 맞춰서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들은 풀에 귀속돼서 LP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LP들에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이때 LP 토큰이 뭘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LP 토큰은 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으로서 두 가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기능인데, 첫 번째로 24시간마다 경매라는 걸 합니다. AMM 풀에서. 그래서 경매는 이제 LP 토큰을 재화로 사용해서 가장 많은 LP 토큰을 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큰 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이유는 LP 토큰 소각과 이제 아비트러지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제 수수료가 0%면은 수수료 문제가 없다면 이제 아비트러지를 무한대로 조금의 이제 가격 차이만 있어도 본인이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LP 토큰을 이용한 경매가 이제 활발히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LP 토큰이 이제 쓰이는 곳은 피 보팅인데, 위에 경매에서는 LP 토큰이 소각이 되는데 사용된 LP 토큰들은 피 보팅에서는 LP 토큰을 사용하지는 않고 LP 토큰이 이제 본인의 이제 발언권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보팅을 할 때 LP 토큰의 수량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의 퍼센테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이 AMM 풀에 수수료 비율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 하면은 AMM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오더북 덱스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오더북을 쓰게 될 것이고, 수수료가 낮으면 이 AMM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그 수수료를 LP 토큰이 가진 사람들이 적당히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AMM이 이제 몇 주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나 싶은데, 여기 보시면 XRP 레저, 이게 AMM 오딧 받은 것인데 서티게에게 이제 최고 등급의, 네, 보안 감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레저의 이제 사이드 체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훅스, 피어시스트, 코리오입니다. 훅스는 이제 XRP 레저의 네이티브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피어시스트는 그 EVM 컴패터블한 사이드 체인, 그리고 코리움은 그 코스모스 기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XRPL 훅스, 네,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직접 개발 환경을 전혀 세팅하지 않고도 개발을 직접 진행해 볼 수도 있고, 예제들이나 독스도 잘 돼 있어서 훅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훅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훅스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L에 추가하는 그런 건데요. 훅스는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보통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주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XRPL 계정에 설치가 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XRP 계정에 이제 트랜잭션 전후에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되게 좀 일단은 실행이 굉장히 빠르고 웹 어셈블리 기반으로 실행이 되고요. 또한 간단한 데이터 객체 또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훅이 이제 계정에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트랜잭션이 나가는 거에 설치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이제 계정으로부터 나갈 때 훅을 통과해서 훅에서 로직이 발생하게 되고, 네, 그거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반대의 경우로 이제 들어오는 트랜잭션에 훅을 설치를 해서 훅 로직을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한 훅스 활용 예시입니다. 이거는 네, XRPL 공식에 이제 있는 예시들을 가져와 봤고요. 예를 들어서 10XRP 미만의 결제를 거부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모든 나가는 결제의 10%를 저축 계정으로 이동, 또는 뭐 송금 계정이 특정 목록에 있는지 확인 후 거래 있으면 거래 거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 시스템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훅스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더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훅스 개발할 때 필요한 언어입니다. 일단 웹 어셈블리 기반이기 때문에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이 되는 어떤 언어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C, 러스트, 고, 어셈블리 스크립트 등 어떤 언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튜링 컴플리트하지 않은데 이제 메인넷의 이제 안정성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부러 튜링 완전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훅스 공식에서 추천하는 언어, 그러니까 뭐 샘플들로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은 보통 C나 C++로 적혀 있습니다. 훅스는 현재 퍼블릭 테스트넷에서 직접 테스트가 가능하고, 메인넷에는 내년이나 올해 안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EVM 사이드 체인인 피어시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평범한 이제 EVM 사이드 체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없고, 메인 체인을 이제 보호하면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을 활용을 하면. 그래서 EVM 기반의 원래 뭐 메타마스크나 그리고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었고, POA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인 커밋 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텐더민트의 포크 버전이라서 텐더민트랑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L 브릿지를 통해서 XRP ledger와 연결이 되고, XRP 브릿지는 어떤 브릿지가 되는 어떤 특별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실제 개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 구글 콜앱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공개키는 이제 공개키로부터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주소로 이제 돈을 송금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 일단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 URL은 이제 리플사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테스트넷입니다. 그리고 generate faucet wallet이라는 이제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텍스트용 XRP가 담긴 지갑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갑에 이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면 뭐 시드값,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그리고 주소값 같은 것들이 적히게 됩니다. wallet.address로 이제 주소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월렛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전송하는 XRP를 받을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을 직접 보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객체를 일단 생성을 한 다음에 필드 값들을 전부 채워주시면 됩니다. 전부 채울 필요는 없고 몇 가지 필수 사항들만 채우면 되고, 몇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 수수료와 같은 것들은 오토필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트랜지션 객체를 본인의 비밀키로 서명을 합니다. 사인 메서드를 활용하면 이제 트랜잭션 서명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제출을 합니다. 서밋 메서드를 활용하면 트랜잭션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잘못되어 있다, 멜폼드되어 있다 하면은 제출이 되지 않고 내부에서 반려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이 된 다음에 검증되고 처리가 되게 되면 레저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 네, 본인의 잔고 같은 것들이 전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 라이프 사이클대로 제가 만든 트랜잭션을 이제 제출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객체를 이제 파라미터로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되니까, 서명을 해야 되니까 월렛 객체를 집어넣고요. 클라이언트 객체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은 트랜잭션을 이제 채우고, 필요한 부분은 채우고 서명을 하게 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이게 뭐 잘못되어 있지 않나 확인을 직접 해보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submit and wait라는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트랜잭션을 제출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고요. 트랜잭션이 이제 실패를 했으면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네,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베이스 함수로 삼아서 실제 트랜잭션을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XRP를 한 계정으로부터 다른 계정으로 보내는 페이먼트 트랜잭션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end XRP라고 설정을 했고,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월렛은 항상 트랜잭션을 보낼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러니까 XRP를 전달받을 주소를 입력을 하고 수량을 입력하면 이제 이 페이먼트, 이게 트랜잭션 객체이고 여기에 값들을 채워 넣어서 아까 만들었던 submit transaction이라는 함수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직접 실행을 시켜보면 네, 직접 이제 방금 전에 실행을 시키고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해 봤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만든 지갑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1000개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에는 affected 노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받은 계정은 원래 있던 거에서 1000개가 늘어났고, 제 계정은 1000개 플러스 수수료가 10개로 이렇게 밸런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TS success라는 게 이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저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클라이언트 메소드 중에 하나인 리퀘스트 메소드를 불러서 이제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파라미터로 채워주기만 하면 레저로부터 직접 모든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가 리퀘스트 객체를 집어넣으면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정의 정보들, 잔액이나 계정의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리퀘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카운트 인포라는 이런 이제 리퀘스트 객체만 채워서 이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 레저 정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점 어드레스니까 제가 XRP를 보냈던 계정의 어드레스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리저트를 확인을 해보면 제가 1000개를 보냈으니까 1000개 플러스 수수료로 10개 해서 밸런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계정의 플래그들인데요. 계정의 어떤 설정 값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트랜잭션 정보 또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트랜잭션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동안 제가 했던 트랜잭션들이 전부 반환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토큰 발행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상황을 좀 가정을 해 볼 텐데요. 원제가 이제 카탈라이즈 토큰의 발행자가 되어서 제이에게 토큰 10개를 전송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제의 월렛과 제이의 월렛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카탈라이즈, 그러니까 토큰을 받으려면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하는 함수 또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하는 것 또한 이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상태를 변경하는 것들은 모두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서밋 트랜잭션 함수를 똑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ssued currency라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catalyze cat라는 변수를 넣어주고 뭐 issuer address 그런 amount 같은 걸 채우고 트랜잭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서밋 트랜잭션만 하면 네, 토큰의 이제 트러스트 라인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면 10개를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50인 이유는 사실 트러스트 라인이 이제 한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10개를 받는다고 해서 꼭 10개를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50개 정도로 조금 더 설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10개만 받고 싶다 그러면 10개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은 이 심볼이 같아도 그 발행자 주소에 따라서 이제 같은 심볼 이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USD 토큰 같은 경우는 발행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행자와 함께 이제 두 개를 합쳐야 이제 이제 고유한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어드레스까지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리절트를 한번 불러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원제가 제이에게 토큰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카탈라이즈 토큰을. 그래서 send 토큰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한번 직접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토큰 또한 이제 클라이언트 월렛은 있어야 되고 트랜잭션이라면,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러니까 받을 사람, 토큰 심볼, 이슈 어드레스, 그러니까 발행자가 누군지, 이거 얼마나 보낼지 정도만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션 객체만 제대로 만들어 준 다음에 서밋 트랜잭션을 하게 되면 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토큰을. 네, 어려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탈라이즈 토큰 10개를 한번 전송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원제로부터 제이에게 카탈라이즈 10개 보낸다. 그리고 이슈어는 이제 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트러스 라인을 확인을 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 네, 원제의 계정에서 확인을 해보면 카탈라이즈 토큰 마이너스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행자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제이는 카탈라이즈 토큰을 10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토큰 보내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 미업 세션을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